1942년 10월 20일 연일 계속되는 일본 육군과 해군의 협공에도 불구하고 과달카날의 미 해병대와 캡터스 비행단은 불굴의 투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과달카날을 탈환하고자 했었던 일본군의 과감한 공격 작전은 불사조처럼 버티고 있었던 캡터스 비행단에 의해서 난관에 봉착한 것입니다. 야마모토 제독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아껴두고 있었던 최정예 항공모함 기동부대를 모두 투입해서 과달카날 근해에 미 함대를 쓸어버리고 제해권을 장악해야 될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 작전이 성공한다면 과달카날 전장의 주도권은 단숨에 일본군에게 넘어올 것으로 보였죠. 원래 일본 육군은 10월 21일부터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예정이었으며 일본 해군은 이와 보조를 맞춰서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 미 함대 경멸 작전을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이은 공격 작전의 실패로 사기가 크게 떨어진 일본 육군이 공격 작전을 시행할 듯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서 일본 함대는 육군과 보조를 맞추어 남쪽으로 항진하다가 공격이 연기되면 다시 북쪽으로 회항하는 일이 여러 번 벌어졌으며 결국 소중한 연료가 낭비되게 됩니다. 야마모토 제독은 일본 육군 지휘부에 전면적인 공격 작전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야마모토는 일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연료의 양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전력을 다해서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하며 일본 함대가 미 함대와 일전을 벌이는 동안 과달카날의 일본 육군도 총공격을 감행해서 핸더슨 비행장을 반드시 점령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일본 육군이 야마모토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일본 해군과 육군은 10월 25일부터 지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총공격 작전을 결행하기로 합니다. 야마모토 제독은 이 공격 작전에 그동안 아껴두고 있었던 5척의 정예 항공모함들을 모두 투입할 예정이었는데 트럭섬을 출발해서 과달카날 해역으로 항진해오던 항공모함 히요가 엔진 고장을 일으켜서 작전에 참가하지 못하고 회항하게 됩니다. 결국 일본 함대는 4척의 항공모함으로 공격 작전을 진행하게 되는데 운명적인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왠지 불길한 징조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 전력에서는 미 해군에 비해서 크게 우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전을 속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구나 일본 함대에는 5척이나 되는 전함이 버티고 있었지만 미 함대는 전함이 사우스 다코타 한 척뿐이었으며 주로 순양함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상함대 전력 또한 일본 해군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곤도 노부나케 제독이 미 함대 경멸 작전에 현장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항공모함 기동부대의 지휘권은 미드웨이 해전의 패장 나구모 제독이 맡고 있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의 뼈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던 야마모토 제독은 나구모 제독에게 일본 항공모함들은 핸더슨 비행장에는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미 항공모함을 섬멸하는 데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만약 나구모의 항공모함 기동부대가 미 항공모함들을 성공적으로 섬멸한다면 곤도 제독이 이끄는 본대는 미 수상함대를 일거에 제압한 후에 과달카날에 대한 보급선의 차단 및 육군의 공략 작전을 지원할 예정이었죠. 한편 이에 맞서는 미 해군은 항공모함 호넷을 주축으로 하는
17기동부대와 엔터프라이즈를 주축으로 하는 16기동부대로 편성되었으며 플래처 제독으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은 토마스 킨케이드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있었죠. 일본 함대의 항공모함 4척에는 212대의 항공기들을 탑재하고 있어서 미 항공모함 2척에 탑재된 169대의 항공기에 비해서 수적으로 우세한 상태였습니다. 일본 함대 조종사와 항공요원들은 진주만 공습에서부터 사노해 해전, 미드웨이 해전, 동부 솔로몬 해전에서 맹활약하면서 전투 경험의 측면에서는 백전연마의 기량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 수준의 인적 자원들이었습니다. 반면 미 함대 조종사들은 베테랑들에 비해서 신참들의 비율이 더 높았었는데, 미 함대는 베테랑 조종사들이 일정 기간의 최전선 복무를 마치면 후방으로 빼내고 신참 조종사들을 항공모함에 배치하도록 하는 순환 배치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무렵에는 전투 경험이 많은 베테랑 조종사들이 신참 조종사들의 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전투 경험을 적극적으로 전수했기 때문에 신참 조종사들의 기량은 생각보다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베테랑 조종사들을 후방으로 빼낼 여유가 없었던 일본군은 항공학교를 마치고 실전 투입되는 신참 조종사들의 기량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낮아지고 있었지만, 미군의 조종사 양성 시스템은 점점 견고해지고 있어서 베테랑 교관 조종사들로부터 강도 높은 훈련과 전투 경험을 전수받은 후에 실전 배치되는 미군의 신참 조종사들의 기량은 매우 높았으며, 실전 부대에 배치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하면서 전투력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일본 함대는 최고 수준의 베테랑 조종사들을 있는 대로 긁어 모아서 작전에 투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 함대로서는 이 전투에서 반드시 미 함대를 경멸하고 큰 승리를 얻어야 했습니다. 미 해군 사령관 할지 제독은 이런 전력상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기는커녕 정면 대결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는데, 두 척의 항공모함으로 네 척의 일본 항공모함과 승부를 겨뤄서 미드웨이 해전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할지 제독은 미 항공모함 기동부대를 과달카날 섬의 북동쪽 산타크루즈 제도 근처에 매복시켰다가 일본 함대가 과달카날 점령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하할 때 그 측면을 기습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할지 제독은 일본 함대가 핸더슨 비행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함재기들을 발진시키는 것을 은근히 바랬으며, 이 틈에 미 함재기들이 기습 공격을 가한다면 일본 항공모함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미드웨이에서 뼈저린 경험을 했던 나구모의 일본 함대는 핸더슨 비행장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미 항공모함들을 찾아서 경멸하기로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할지 제독이 구상하고 있었던 형태의 기습작전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전투 예상 지점으로 점점 접근하고 있었던 양측 기동 함대는 많은 정찰기들을 출동시켜서 상대방을 먼저 찾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따라서 전투 상황은 미드웨이 해전보다는 오히려 사노해 해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미 함대는 자체 정찰기에 더해서 후방 기지에서 발진한 카탈리나 비행정들로부터 정찰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도 카탈리나 비행정들이 산타크루즈 북서쪽 해역에서 일본 함대를 먼저 발견합니다. 10월 25일 정오 무렵에 미 함대로부터 북쪽으로 580km 떨어진 지점에서 남하하고 있었던 일본 함대의 항공모함들을 포착한
카탈리나 조종사들은 즉시 미 함대에 무전을 날립니다. 이 정보를 수신한 킨케이드 제독은 즉시 전속력으로 북상하면서 12대 SBD 돈트리스를 날려보내서 일본 함대를 찾도록 했지만 카탈리나에게 발견된 것을 인지한 일본 함대는 나구모의 명령으로 북쪽으로 방향을 돌린 상태여서 미군 정찰기들은 일본 항공모함들을 찾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면서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는 29대 공격기 부대를 무작정 북쪽으로 날려보냈는데 이 함재기들도 일본 함대를 찾지 못했으며 해가 저문 후에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더구나 익숙하지 않았던 야간 착함 과정에서 연료가 바닥난 돈틀리스 세대와 어벤져 세대가 착함을 포기하고 함대 근처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승무원 한 명이 사망하는 악재가 발생합니다. 미군에게도 뭔가 불길한 느낌을 주는 사건이었죠. 10월 25일 야간까지 나구모 제독은 항공모함들을 북쪽으로 항진시켰지만 아베 히로아키 제독이 지휘하는 전위 함대는 미군의 정찰기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남진을 계속합니다. 10월 26일 새벽 3시가 되면서 2대의 카탈리나 비행정이 다시 나구모의 항공모함들을 발견합니다. 이 카탈리나 비행정에는 폭탄이 장비되어 있어서 카탈리나 조종사들은 일본 항공모함들을 공격했지만 폭탄은 모두 빗나가 버렸으며 위협을 느낀 나구모 제독은 함대를 남쪽으로 항진시키다가 다시 북쪽으로 회항시킵니다. 카탈리나 비행정들이 발신한 일본 항공모함 발견의 정보는 미 해군의 남태평양 함대사령부에도 전달되었으며 할지 제독은 즉시 미 함대에게 공격 또 공격이라는 간결하면서도 단호한 명령문을 전달합니다. 엔터프라이즈는 16대의 SBD 돈틀리스를 발진시킵니다. 이 돈틀리스 폭격기들은 정찰 임무를 맡고 있었지만 225kg 폭탄을 장착하고 있어서 조종사들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공격 임무로 전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일본 항공모함들에서도 미 항공모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역을 향해서 정찰기들이 발진하기 시작합니다. 나구모 제독은 24대 97식 함상 공격기들을 2단계로 발진시켜서 산타크루즈 해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오전 7시경이 되면서 양측의 정찰기들이 거의 동시에 적군의 항공모함을 발견했으며 적 항모 발견에 급보가 전달되면서 양측 항공모함들은 발진 대기 중이던 함재기들을 차례로 출격시킵니다. 일본 함대는 함재기 62대를 공격기 부대 1파로 출격시켰으며 30분 뒤에는 24대의 공격기 부대가 2파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30분 뒤에는 3파 공격기 20대가 또다시 출격합니다. 일본 함재기들이 모두 날아오른 후에 수색 정찰 임무를 맡고 있었던 SBD 돈틀리스 폭격기들이 일본 함대 발견 지점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최초로 일본 함대를 발견했던 2대의 돈틀리스 폭격기들은 일본 함대 상공으로 돌입한 후에 급강하 폭격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함대 상공을 방어하고 있었던 6대의 제로 전투기들이 이들을 잡기 위해 고속으로 접근합니다. SBD 조종사들은 폭격을 포기하고 긴급하게 이탈하면서 추격해오는 제로 전투기들과 교전하게 되는데 이들은 완벽한 팀플레이를 구사하면서 제로의 요격을 무력화시켰으며 후방 사수들이 대응 사격에 나서서 무려 3대의 제로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놀라운 전과를 달성한 후에 모두 무사히 귀환에 성공합니다.
이런 와중에 두 대의 SBD가 일본 함대의 상공으로 침투하는 데 성공했으며 제로 전투기들이 보이지 않자 돈틀리스 조종사였던 스탁턴 스트롱 대위와 찰스 어바인 소위는 지체 없이 바로 아래쪽에 있었던 항공모함 쯔이호를 향해서 떨어져 내립니다. 두 대의 SBD 폭격기는 225kg 폭탄 2발을 쯔이호의 후방 갑판에 정확하게 명중시켰으며 작전 불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쯔이호는 이미 함재기들을 모두 발진시킨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항공기의 이착함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비틀거리면서 트럭섬을 향해서 후퇴하게 되었으며 결국 전열에서 이탈하게 되었죠. 단 두 대의 SBD 돈틀리스 폭격기들이 미군에게 선취 득점을 선물했으며 경항공모함 쯔이호가 큰 피해를 입은 상태로 회항하면서 일본 함대 항공모함은 3척이 남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일본 함대가 함재기들을 출격시키던 바로 그 시점에 미 함대도 함재기들을 3파 공격기대로 나누어서 20분 간격으로 연달아 출격시킵니다. 항공모함 호넷에서 29대 규모의 1파 공격기 부대가 출격했으며 20분 뒤에는 엔터프라이즈에서 19대의 2파 공격기 부대가 날아오릅니다. 뒤를 이어서 25대로 이루어진 3파 공격기 부대가 호넷의 갑판을 박차고 날아오르면서 양측의 공격기 부대는 적의 항공모함을 찾아서 상공을 질주하고 있었죠. 오전 9시가 되면서 일본 함재기들이 먼저 미 항공모함을 발견합니다. 일본기들은 100km 지점에서 미 함대의 대공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지만 레이더 요원들은 아군기들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일본 함재기들이 70km 이내로 접근한 후에야 비로소 적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미 함대에는 비상이 걸렸으며 호넷과 엔터프라이즈는 대공전투 태세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타크루즈 해역을 둘러싼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으며 산타크루즈의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죠. 과연 승리의 여신은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일본 해군이 최정의 전력을 모두 투입한 산타크루즈 해전은 일본 육군의 핸더슨 비행장 점령 작전과 동시에 진행된 전투였습니다. 양측 함대가 충돌하고 있었던 해역은 핸더슨 비행장에서 발진하는 항공기들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지점이었으며 일본 항공모함들도 핸더슨 비행장에 대한 공습작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일본군 수뇌부의 작전 목표는 육군이 핸더슨 비행장을 점령하고 동시에 일본 함대가 미 함대를 제압해서 제해권을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만약 일본 육군의 핸더슨 비행장 점령 작전이 실패한다면 해군이 미 함대를 제압한다고 해도 일본 함대는 캡터스 비행단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었죠. 이렇게 되면 일본 함대가 과달카날 근해로 접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야마모토 제독은 일본 육군이 반드시 비행장 점령 작전을 성공시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하늘에 제로를 잡아라. 산타크루즈 해전의 후반부를 진행하기 전에 하루 전날부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과달카날의 상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산타크루즈 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하루 전이었던 10월 25일, 일본 육군은 동원 가능한 모든 병력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글 곳곳에 포진한 미 해병대의 방어선은 더욱 견고해져서 일본군의 무모한 돌격 작전은 큰 피해만 남기고 번번이 좌절됩니다. 이날 일본 육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라바울의 항공기지에서는 또다시 공격기 부대를 대거 출격시켰는데 캡터스 비행단의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과달카날의 하늘은 불타오릅니다. 몇 개월간 누적된 전력 소모로 인해서 아슬아슬하게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라바울의 일본 사령부는 이날은 가동 가능한 항공기들을 모조리 쥐어짜서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산타크루즈 해역의 일본 함대와 마찬가지로 라바울의 항공기지에서도 마지막 정의의 전력을 모두 동원해서 전투에 투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개월간의 소모전에 시달리면서 전력 보충이 넉넉하지 않아 만성적인 보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던 일본군에게 있어서 이번에 육해군 합동 공격 작전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글을 뚫고 돌격하던 일본 육군 병력이 미 해병대의 견고한 방어선에 가로막혀서 고전하고 있었으며 하늘에서도 캡터스 비행단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서 일본기들의 손실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날 새벽부터 일본 육군이 미군의 방어선을 뚫기 위해서 계속 돌격 작전을 시도했으며 해가 떠오르자마자 포병대가 150mm 야포를 동원해서 원거리에서 핸더슨 비행장을 목표로 포격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는 일본 해군의 구축함 3척이 핸더슨 비행장을 포격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북쪽으로부터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구축함들이 캡터스 비행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과달카날 그대로 진입한다는 것은 일본군이 그야말로 총력을 투입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라바울의 일본 항공기들도 쉴 새 없이 날아올랐는데 이날 하루 동안에만 무려 7차례의 공습작전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미 해병대 212 전투기 대대와 미 해군의 71 전투기 대대의 조종사들은 일본 공격기 부대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으며 일본기들이 핸더슨 비행장에 폭탄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만들었죠. 이날 새벽에는 비가 내렸기 때문에 파이터1의 활주로가 진흙탕이 돼버리면서 캡터스 비행단은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와일드캣 전투기들을 날려보낼 수가 있었는데 이날의 격렬한 전투에서 조포스 대위는 5대의 제로를 격추시키면서 에이스 이너 데이의 명예를 달성했으며 다른 조종사들도 일본 공격기들을 다수 격추시키면서 큰 전과를 올립니다. 너무나 뻔한 패턴으로 공격해오는 일본 공격기들은 캡터스 비행단의 전투기들에게는 쉬운 먹잇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오전에는 최전선의 일본 육군 부대에서 비행장 점령 성공이라는 내용을 담은 짤막한 무전이 발신됩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무전이었죠. 하지만 라바울의 사령부에서는 이 무전을 수신하고는 즉시 비행장 접수를 축하하기 위해서 육상 공격기에 종군 기자들까지 탑승시켜서 날려보냅니다. 이 공격기의 조종사들은 과달카날 상공에 도달한 후에 아군이 점령했다는 핸더슨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해서 저공으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활주로 근처에서 미군의 대공포로부터 환영의 축포를 받게 됩니다. 깜짝 놀란 조종사가 즉시 기술을 돌렸지만 몇 발의 대공포탄이 명중되었으며
이 베티는 종군 기자들을 태운 채로 연기를 끌면서 정글로 추락해버립니다. 이날 7차례나 감행되었던 일본기들의 공습작전은 늘 그랬듯이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큰 피해만 남긴 채로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라바울의 일본 항공대의 전력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으며 이후부터 한동안 비행기들을 출격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오전부터 헨더슨 비행장 쪽으로 접근하던 일본 구축함 3척은 하역 작업 중이던 미군의 수송선단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히기는 했지만 미군 해안포의 반격으로 구축함들이 피격돼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게다가 정오 무렵부터는 캡터스 비행단의 돈틀리스와 에어라 코브라가 날아들어서 공습을 감행했으며 일본 구축함들은 허둥지둥 북쪽으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캡터스 비행단의 정찰기들은 끈질기게 이 구축함들을 추격했는데 이 와중에 과달카날의 북쪽 해상에서 일본 해군의 지원 함대를 추가로 발견하게 됩니다. 일본 해군의 경순양함 1척과 구축함 5척이 남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 무전을 수신한 캡터스의 돈틀리스 편대가 출격해서 급강화 폭격을 시작했으며 가장 큰 사냥감이었던 경순양함 유라에게 폭탄을 명중시킵니다. 기관실에 큰 손상을 입은 유라는 비틀거리며 북쪽으로 후퇴하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상공으로 접근한 B-17 폭격기들이 쉴 새 없이 폭탄을 퍼부었으며 연이어서 돈틀리스 폭격기들이 또다시 들이닥쳐서 급강화 폭격을 감행하면서 결국 경순양함 유라는 치명타를 얻어맞고 과달카날 해역에서 침몰해버립니다. 나머지 구축함들도 크고 작은 손상을 입은 채로 허둥지둥 후퇴해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 함대는 대낮에 과달카날로 접근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실감하게 되었으며 이런 무모한 작전을 다시는 시도하지 않게 되었죠. 한편 일본 육군도 궁지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이날 새벽부터 하루 종일 공격을 시도하던 일본 육군은 미군의 방어진지 근처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1차 대전 방식의 만세 돌격으로 미군의 기관총자를 향해 뛰어들었던 일본 병사들은 대부분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미군의 방어선을 뚫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감행된 일본군의 무모한 공격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10월 26일 새벽이 되면서 일본군에게는 더 이상 돌격시킬 병사들이 남아있지 않았으며 패배가 확실해지자 일본 육군은 작전을 포기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1,500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했으며 이렇게 일본 육군의 마지막 공세 작전은 최종적으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육군과 해군이 각자의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는 목표가 이미 좌절돼 버린 것입니다. 산타크루즈에서 미 함대와 결전을 벌이고 있었던 일본 기동 함대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으며 그들의 육군이 비행장을 점령해주기만을 바라면서 미 함대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죠. 일본군에게 한가닥 희망이 있다면 최정의 전력을 총동원한 일본 함대가 미 함대를 일방적으로 제압해서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10월 26일) 오전 9시 고도 5,000m로 접근하던 일본의 공격기 부대 1파가 미 함대를 향해서 돌진에 들어갑니다. 이 무렵 미 함대의 상공에는 38대의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함대 방공 임무에 투입되어 있었지만 레이더 관제 타이밍이 늦어서 와일드캣 전투기들은 최적의 유격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죠. 2개월 전에 동부 솔로몬 해전에서는 완벽한 레이더 관제로 함대 방공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일본기들의 공습을 원거리에서 미리 차단하고 함대 상공에 도달하기 전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기들이 함대 상공에 도착할 때까지 와일드캣 전투기들은 요격을 시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 함대를 육안으로 포착한 일본 공격기 부대가 소규모의 편대로 분산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공습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 무렵 항공모함 호넷을 주축으로 하는 17기동부대와 엔터프라이즈를 주축으로 하는 16기동부대는 15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포진하고 있었는데, 엔터프라이즈는 짙은 먹구름을 동반한 스콜 구역으로 들어가면서 일본 조종사들의 시야에는 항공모함 호넷만 포착되었으며, 일본 공격기 부대는 마치 말벌떼처럼 호넷을 향해 몰려들게 됩니다. 항공모함 호넷을 중심으로 편성된 17기동부대는 2척의 중수량함과 2척의 경수량함, 6척의 구축함들이 대공방어진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일본기들이 사정거리로 접근하자 미 함대 대공포화들이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뒤늦게 달려왔지만 일본기들이 우군의 대공포화망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요격 타이밍을 놓쳐버렸죠. 일본 함재기들은 그동안의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아 경험이 풍부한 최고 조종사들이 조종하고 있었는데, 소규모 편대로 분산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완벽한 공격 대형으로 호넷을 향해 돌입하고 있었습니다. 20대 97식 함상 공격기들은 내격을 위해서 저공으로 돌입하고, 동시에 21대의 99식 함상 폭격기들이 높은 고도로 접근하면서 급강하 폭격을 시도합니다. 일본기들은 뇌격과 급강하 폭격을 동시에 시행해서 미군의 대공포화망에 혼란을 유발하려고 했었죠. 미 함대의 대공포들이 치열하게 발사되면서 돌입해오던 일본기들이 한 대씩 명중돼서 바다로 처박히는 광경이 연출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40여 대의 일본기들이 공격을 집중하면서 대공포화를 뚫고 들어온 99식 함상 폭격기 3대가 급강하 폭격을 시도했는데, 호넷의 한미 쪽에 한 발의 폭탄이 명중됩니다. 이와 동시에 저공으로 돌입한 97식 함상 공격기들도 차례대로 어뢰를 투하했는데, 이 중 2발의 어뢰가 호넷의 우현을 정확하게 강타합니다. 기관실에 큰 손상을 입은 호넷은 점점 우측으로 기울기 시작했으며, 이 순간 대공포화에 피탄돼서 검은 연기를 끌면서 날아오고 있었던 99식 함폭 한 대가 자폭 공격까지 감행하면서 호넷에는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군의 대공포 사수들도 치열하게 반격했으며, 여러 대의 일본기들이 호넷의 상공에서 공중분해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공격을 마치고 돌아가는 일본기들은 함대 대공포화망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와일드캣 전투기들에게 걸려듭니다. 검은 연기를 뿜고 있는 호넷을 목격한 와일드캣 조종사들은 분노에 불타올라 이탈하는 일본기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으며, 가차없이 기총탄을 퍼부어대고 있었죠. 손상에 약한 일본기들은 와일드캣의 요격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공격작전에 투입된 1파 공격기 부대의 손실도 극심했는데, 공격에 참가한 62대의 함재기들 중에 60%가 넘는 38대가 대공포와 와일드캣의 요격으로 격추돼 버립니다. 돌아오지 못한 함재기들 중에서는 1파 공격기대 지휘관 무라다 소령의 기체도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일본 조종사들은 이 와중에 3발의 폭탄을 추가로 명중시켰으며, 뇌격 코스로 진입하던 97식 함상 공격기 한 대가 대공포에 명중되자 그대로 호넷으로 돌입하면서 호넷은 이날 2번째 자폭 공격까지 받게 됩니다. 불과 10분 사이에 폭탄 4발과 어뢰 2발, 일본기들의 자폭 공격을 2차례나 얻어맞은 호넷은 검은 연기에 휩싸인 채로
우측으로 기울어 있었지만 일본기들이 모두 사라진 후에 호넷의 수병들은 용감하게 화재와 맞서면서 어떻게든지 그들의 모함을 살려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한편 호넷이 한창 공격을 받고 있을 무렵 미군기들도 일본 함대 상공에 도달합니다. 미군의 1차 공격기대는 29대 규모였는데 일본 함대를 찾아 날아가는 동안에 급강하 폭격기들과 뇌격기들이 너무 일찍 편대를 분리했으며 제로 전투기들의 요격으로 호위를 맡았던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공중전에 휘말리는 바람에 돈틀리스 15대만이 일본 항공모함들을 포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1파 공격기대 지휘관 윗헬름 소령은 항공모함 2척을 확인했는데 이 중 한 척은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는 쯔이호였으며 다른 한 척은 나구모 제독이 탑승하고 있었던 기함 쇼가쿠였습니다. 함대 방공을 맡고 있었던 제로 전투기들이 이들을 맞이했으며 공중전 와중에 2대 돈틀리스가 격추되고 2대는 대파돼서 간신히 기술을 돌려 돌아갑니다. 하지만 나머지 11대의 돈틀리스는 쇼가쿠를 조준하고 급강하 코스로 돌입하는 데 성공했으며 연속으로 폭탄이 투하됩니다. 쇼가쿠는 전속으로 방어 기동을 했지만 연달아 3발의 폭탄을 정통으로 얻어맞았으며 큰 손상으로 전투 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그나마 추가 유폭을 일으킬 만한 위험 요인이 없어서 침몰만은 면하게 되었죠. 미드웨이에서 기함 아까끼를 잃었던 나구모 제독은 이번에도 기함을 잃을지 모르는 큰 위기에 몰립니다. 쇼가쿠가 작전 불능이 되면서 나구모 제독은 구축함 아라시로 긴급하게 옮겨 탔으며 항공작전의 지휘권은 항공모함 주녀의 가쿠타 제독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급강하 폭격기 공습 이후에 연속으로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던 어벤져 뇌격기들이 통신 불량으로 쇼가쿠를 찾지 못하고 해역을 배회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던 중에 아베 제독의 전위 함대를 발견하고 어뢰 공격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전과를 올리지 못했으며 미군 공격기 부대는 아슬아슬하게 침몰을 모면한 쇼가쿠를 끝장내 버릴 수 있었던 찬스를 놓치고 말았죠. 엔터프라이즈를 출발했던 2파 공격기 부대는 일본 항모를 찾기 위해 날아오던 중에 일본 공격기 부대를 호위하던 쯔이호 소속의 제로 전투기 9대와 마주치면서 갑자기 공중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중전에서 제로 전투기들이 크게 활약하면서 어벤져 뇌격기 4대와 와일드캣 4대가 제로에게 격추됩니다. 제로의 손실은 2대에 불과했죠. 큰 손실을 입은 미군기들은 돈틀리스 3대와 어벤져 4대가 제로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데는 성공했지만 혼란 상황에서 일본 항공모함 공격 임무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미군기들은 바다 위를 헤매다가 곤도 제독의 전진 함대를 포착한 후에 전함 기리시마와 순양함 도네를 목표로 공격을 시도했지만 명중탄은 한 발도 없었으며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어서 출격한 호넷의 3파 공격기 부대는 비행 과정에서 곤도 제독의 함대와 마주치자 항공모함을 찾아야 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곤도 함대의 순양함 지쿠마와 도네를 공격합니다. 돈틀리스 폭격기들이 지쿠마에게 폭탄 2발을 명중시키면서 대파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3파 공격기 부대는 항공모함을 공격해야 된다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상태였죠. 이 덕분에 거의 침몰 직전까지 몰렸던 항모 쇼가쿠는 위기를 모면했으며 반신불수가 된 상태로 절룩거리면서 귀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미군기들의 공격 작전은 모두 끝나버리게 됩니다. 미군기들의 공격 작전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 미군 조종사들은 항공모함 쓰이호와 쇼가쿠에게 큰 손상을 입혀서 전열에서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에게는 쓰이가쿠와 주니오 두 척의 항공모함이 건재했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죠. 반면에 호넷이 대파돼서 작전 불능이 되면서 미군의 항공모함은 엔터프라이즈 한 척만 남게 됩니다. 이 무렵 미 함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던 일본 공격기 부대 2파와 3파는 홀로 남은 엔터프라이즈를 노리고 있었죠. 과연 엔터프라이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한편 일본 공격기대 1차 공습 당시에 스콜 구름이 가려주는 덕분에 공격을 받지 않았던 엔터프라이즈는 호넷이 공격을 받은 후에 스콜 구름 지역을 벗어나고 있었는데 이 순간 일본 정찰기에게 발견됩니다. 호넷을 목표로 접근하고 있었던 일본 2파 공격기대가 즉시 방향을 바꿔서 엔터프라이즈를 향해 돌입해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엔터프라이즈의 레이더가 오류를 일으키면서 함대 방공 임무를 맡고 있었던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이번에도 요격 위치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공격기 부대는 거의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16기동부대의 상공으로 도달할 수 있었죠. 오전 11시 15분 일본 공격기 부대가 시야에 들어오자 16기동부대의 호위함들에서 대공포화망이 불을 뿜으면서 또다시 함대 방공전이 시작됩니다.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는 2개월 전에 동부 솔로몬 해전에서 폭탄에 맞아 손상을 입은 상태로 진주만의 해군 기지로 후퇴해서 긴급히 수리를 마친 후에 과달카날의 전황이 다급해지면서 전함 사우스 다코다를 동반하고 다시 태평양을 가로질러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과달카날로 돌아온 엔터프라이즈와 사우스 다코타에는 함대 방공 전투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새로운 대공무기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신형 대공무기는 파괴력과 연사 능력이 향상된 보포스 40mm 대공포였죠. 타격 통제 레이더와 결합한 보포스 40mm 대공포는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으며 방어력이 약한 일본 함재기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의 앞쪽에서는 전함 사우스 다코타가 마치 호위 무사처럼 항진하며 강력한 탄막을 형성해서 엔터프라이즈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이날 사우스 다코타의 대공포 사수들은 대단한 활약을 합니다. 사우스 다코타의 대공포화망은 엔터프라이즈를 향해서 돌진해 들어오는 일본기들을 목표로 무자비하게 대공포탄을 퍼부었으며 이날 하루 동안 사우스 다코타는 26대의 일본 함재기들을 산산조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공습을 감행한 90부식 함상 폭격기들은 결국 3발의 폭탄을 엔터프라이즈에게 명중시킵니다. 이 중 한 발은 스쳐 지나가면서 폭발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히지는 못했지만 다른 2발의 폭탄은 비행갑판과 전방 엘리베이터를 손상시켰으며 40명의 수병들이 전사합니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의 신속 대응팀이 즉시 화재 진압에 성공했으며 갑판의 구멍을 메꾸면서 엔터프라이즈는 항공기 운용 능력과 전투력을 다시 회복합니다. 이 방공 전투에서 일본기들은 24대 중에 과반수가 넘는 14대가 격추되었죠. 25분 뒤에는 일본의 3파 공격기대가 어뢰를 투하하기 위해서 저공으로 돌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미리 위치를 잡고 요격을 걸어옵니다. 번번이 요격 타이밍을 놓치면서 독이 올라 있었던 와일드캣의 조종사들은 무거운 어뢰를 달고 느리게 날아오는 97식 함상 공격기를 쉽게 따라잡아서 조준경에 포착했으며 기총탄을 마구 퍼부어댑니다. 순식간에 9대의 느격기들이 바다로 처박혔으며 또 한 대는 대공포탄에 명중돼서 격추돼 버립니다. 이 혼란 상황 속에서 와일드캣에게 추격당하며 피탄된 내격기 한 대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구축함 스미스에게 뛰어들어 자폭 공격을 감행하면서 큰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나머지 내격기 6대는 대공포화를 뚫고 어뢰를 투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필사적인 방어 기동을 실시한 엔터프라이즈는 단 한 발의 어뢰도 명중되지 않았죠. 전함 사우스 다코타와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의 대공포화망은 동부 솔로몬 해전 때보다도 훨씬 효율적이면서 강력해진 상태여서 일본기들의 손실률은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기들의 공습은 끝이 없어 보일 정도였는데 40분 후인 12시 20분에는 항모 주니어 소속의 공격기 부대가 또다시 엔터프라이즈를 목표로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 함대 레이더 요원들이 귀환하는 아군기들과 일본기들의 식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본기들은 아무런 요격을 받지 않고 엔터프라이즈를 육안으로 포착할 수 있었죠. 또다시 16기동부대의 대공포화가 불을 뿜고 있었으며 여러 대의 99식 함상 폭격기가 격추되었지만 살아남은 기체들은 끈질기게 돌진해서 급강화 폭격 코스로 돌입합니다. 그런데 엔터프라이즈는 절묘한 방어 기동술로 단 한 발의 폭탄도 맞지 않았으며 아슬아슬하게 빗나간 폭탄 한 발이 근처에서 폭발하면서 경미한 손상을 유발하는 데 그칩니다. 일본기들은 필사적으로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에 전함 사우스 다코타와 순양함 산후항은 한 발씩의 폭탄을 맞고 크고 작은 피해를 입게 되었죠. 하지만 공습에 참가한 17대의 99식 함상 폭격기 중에서 무려 11대가 격추당하는 참담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로써 엔터프라이즈는 모든 공습을 물리쳤으며 피해 복구반이 갑판의 손상 부위를 모두 복구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항공작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로 전투력을 회복하고 있었죠. 모든 전투가 끝나고 일본기들이 사라진 후에 16기동부대 상공에는 일본 함대 공습을 마치고 돌아온 미군 함재기들이 착륙을 위해서 대형을 이루며 선회하고 있었는데 전투 손상이 심각했던 호넷의 함재기들까지 엔터프라이즈 상공으로 날아왔기 때문에 무려 57대나 되는 함재기들이 착함 요청을 하고 있었죠. 엔터프라이즈 갑판에서 발진 대기 중이던 13대의 돈틀리스 폭격기들에게 즉시 발진해서 에스피리투 산토의 항공기지로 날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며 이들이 모두 이륙한 후에 신속한 착함 작업이 진행됩니다. 정밀한 착함 유도가 실시되었으며 함재기들이 한 대씩 착함에 성공하면서 엔터프라이즈 갑판에는 승무원들이 착륙한 함재기들을 최대한 빽빽하게 밀집시켜서 어떻게든 착륙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함재기들이 아슬아슬하게 착함에 성공했으며 이로써 엔터프라이즈는 총 95대의 함재기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엔터프라이즈가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최대 탑재 대수 85대를 크게 넘어서게 되었으며 엔터프라이즈는 바다를 떠다니는 화약고나 마찬가지 신세가 됩니다. 킨케이드 제독은 더 이상의 전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즉시 엔터프라이즈를 최대한 빨리 남쪽으로 후퇴시켜서 전투 지역에서 이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편 정찰기의 보고로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한 일본 함대는
반신불수가 된 호넷을 절대 살려보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항모 주녀와 쯔이가쿠에서 작전 가능한 38대의 함재기가 총 동원돼서 출격하게 되었죠. 오후 3시 20분에 일본의 공격기들이 크게 기울어진 상태로 남쪽으로 예인되고 있었던 호넷을 발견합니다. 일본기들의 파상 공격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잠시 후에 어뢰 한 발이 정통으로 명중하면서 호넷은 더 많이 기울어집니다. 이 어뢰 공격이 치명적인 타격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메이슨 함장은 전원 퇴함 명령을 내렸으며 모든 수병들은 호넷으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필사적인 탈출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 또다시 들이닥친 일본기들은 두 발의 폭탄을 추가로 명중시켰으며 호넷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상황 보고를 받은 하일지 제독의 명령으로 호넷을 자침시키기로 결정한 17기동부대는 어뢰를 발사했는데 어뢰 몇 발이 명중했지만 호넷은 운명을 거부하는 것처럼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이 무렵 일본의 수상 정찰기들이 나타나서 상공을 선회합니다. 킨케이드 제독은 곤도 제독이 지휘하는 일본의 수상 함대가 근처로 다가온 것이라는 판단을 했으며 수상 함대의 전력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모든 함대는 교전에 휘말리지 말고 즉시 남쪽으로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무렵에는 정찰기들의 무전 보고로 미 항모에 위협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곤도 제독과 아베 제독의 수상 함대가 미 함대를 경멸하기 위해서 전속으로 남하하고 있는 중이었죠. 결국 미 함대는 불타는 호넷을 남겨둔 채로 썰물처럼 물러났으며 해가 저문 후에 미 함대를 추격해서 남쪽으로 항진하던 아베 제독의 전위 함대가 침몰 직전에 호넷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후 10시가 되면서 미 함대가 모두 철수한 것을 알게 된 곤도 제독은 더 이상의 추격전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물러나기로 결정했으며 가망이 없어 보이는 호넷을 예인할 가치가 없으니 격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0월 27일 새벽 1시 30분 일본 구축함들이 호넷을 목표로 일제히 어뢰를 발사했으며 이로써 둘리틀 특공대를 발진시켜 일본 제국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으며 미드웨이 해전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만들어냈었던 역전의 항공모함 호넷은 드디어 남태평양에 잠들게 됩니다. 호넷이 침몰하면서 장대했던 항공모함 전투 산타크루즈 해전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정예 전력을 모두 투입해서 미 함대와 결전을 벌였던 일본 함대는 아군이 승리했다는 무전을 타전하면서 귀환하고 있었죠. 과연 산타크루즈 해전은 일본 함대의 결정적인 승리였을까요? 산타크루즈 해전이 끝난 후에 미군과 일본군은 서로 아군이 대승했다고 주장하며 선전 방송을 내보냅니다. 이 해전의 결과는 과달카날 전장에서 혈전을 벌이고 있었던 지상군의 사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므로 양측은 서로 아군이 이겼다고 주장했죠. 미 해군은 일본 정규 항공모함 2척을 침몰시켰으며 전함 1척과 춘향함 5척을 대파시켜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일본 해군은 남태평양에 남아있던 미군의 항공모함 2척을 모두 침몰시켰으며 전함 1척과 춘향함 2척, 구축함 다수를 침몰시키는 대승을 거두었다며 선전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죠. 양측 모두 심하게 과장된 전과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진 상태여서 서로 상대방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었죠.
미군으로서는 항공모함 호넷을 상실한 것이 커다란 타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남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항공모함은 엔터프라이즈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엔터프라이즈는 전투가 끝난 후에 뉴칼레도니아로 물러나서 2주간의 긴급 수리를 받게 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 미 해군은 남태평양에 항공모함을 전개할 수가 없었죠. (2주) 뒤에 긴급 수리를 마친 엔터프라이즈가 다시 남태평양으로 출항할 때 미 해군은 남태평양의 일본 함대에게 3척 이상의 항공모함이 건재하다고 판단합니다. 항공모함의 승무원들도 이제는 엔터프라이즈 혼자 일본 해군과 맞서야 한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비행갑판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어놓고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엔터프라이즈 vs 재팬. 일본은 엔터프라이즈가 상대한다는 것이었죠. 한편 아군의 승전을 타전하며 트럭섬의 해군 기지로 물러나고 있었던 일본 해군은 미군의 항공모함 한 척을 격침시켰으며 해역에서 미 해군을 몰아내버렸기 때문에 전술적으로는 분명히 판정승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한 것이었죠. 전투에 참가했던 4척의 항공모함 중에서 쇼가쿠와 쓰이호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수리를 위해서 후방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 항공모함들이 다시 복귀하려면 몇 개월은 좋게 걸릴 것으로 보였죠. 이렇게 되면서 남태평양에서 작전 가능한 항공모함은 쯔이가쿠와 준요 2척이 남게 되었는데, 쯔이가쿠는 전투 중에 함재기 전력의 대부분을 잃었기 때문에 항공작전이 불가능해집니다. 더구나 이 전투에서 손상된 일본 함재기들이 너무 많아서 쯔이가쿠는 손상된 함재기들을 모두 싣고 함재기 부대를 재건하기 위해서 일본 본토로 물러나게 됩니다. 결국 일본 해군도 남태평양에 전개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준요 한 척만 남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항공모함 준요는 쯔이가쿠급의 정규 항공모함보다는 함재기 운용 능력이 떨어지는 개조 항공모함이어서 미군의 정규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와 1대1로 맞선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였죠.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함재기들과 항공요원의 손실이야말로 일본 함대에게는 뼈저린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 해군은 212대의 함재기들을 작전에 투입했는데, 전투에서 손실된 함재기가 무려 99대로서 절반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미군의 함재기들도 169대의 함재기 중에서 손실된 기체가 81대에 달해서 함재기들의 손실 대수만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항공기 승무원의 손실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본 함대의 조종사들과 항공요원은 무려 148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는데, 미 해군의 손실은 겨우 29명이었던 것입니다. 방어력이 취약한 일본 함재기들은 강력해진 미 함대의 대공포화망에 걸려서 큰 피해를 입었으며, 피격되는 경우에 승무원들이 전사할 가능성이 더 높았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3차례 벌어졌던 항공모함 전투에서보다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항공요원들의 손실이 훨씬 많았죠. 최정예 항공요원들을 모조리 긁어모아 전투에 투입했던 일본 해군에게 있어서 베테랑 항공요원들의 대량 손실은 엄청난 타격이 됩니다. 산타크루즈 해전에서는 중일전쟁 이후에 태평양전쟁 초반까지 일본 함대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유능한 지휘관급 조종사들이 다수 전사하게 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대편대를 통솔하면서 전투 수행이 가능했던 급강하 폭격기대 지휘관 2명과
뇌격기대 지휘관 3명이 전사했으며 20명 가까운 현대장급 조종사들까지 대거 전사하거나 실종되면서 함재기 조종사들의 지휘계통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가장 취약했던 뇌격기 승무원들은 50% 가까이 전사했으며 급강화 폭격기 승무원들도 40%가 전사합니다. 10개월 전에 진주만 기습 당시에 일본 항공모함 기동부대에는 760명 정도의 정예 항공요원들이 있었는데 산타크루즈 해전이 끝난 후에는 50%를 넘는 400명 정도가 전사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죠. 이렇게 극심한 인적 자원의 손실은 일본군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어서 일본 해군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수준의 전력을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로 전투기 조종사들은 공중전에서 큰 활약을 했으며 최종적으로 20%가 손실되는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 산타크루즈 해전은 제로 전투기가 활약하는 마지막 함대 전투가 됩니다. 미 해군에게 있어서 제로 전투기는 여전히 와일드캣으로 맞서기에는 위협적인 존재였죠. 과달카날에서는 일본 육군의 핸더슨 비행장 점령 작전이 처참하게 실패한 상태였으므로 일본 해군은 미 해군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만 그나마 전황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타크루즈 해전의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결국 일본 해군은 과달카날 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캡터스 비행단이 전멸의 위기에서 살아난 상태였으므로 항공모함 준유 한 척만으로는 과달카날 해역의 제해권에 도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죠. 일본 해군은 산타크루즈 해전에서는 판정승을 했지만 여전히 대낮에 과달카날 해역으로 일본 함선이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 함대는 야간을 이용해서 과달카날로 접근해야 했던 것입니다. 산타크루즈 해전에서는 미 해군 기동함대도 몇 가지 약점을 드러냅니다. 함대 방공에 필수적인 레이더의 작동 불량이 자주 발생했으며 경험이 적은 미숙한 레이더 요원들이 적기와 아군기들의 식별에 어려움을 겪었죠. 여기에 더해서 레이더 관제 요원들도 실전 경험이 부족했던 신참들이어서 요격기들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훨씬 강력해진 대공포함망이 다수의 일본기들을 격추시켰지만 원거리 요격이 번번이 실패하면서 항공모함들이 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군의 공격기 부대도 전투 경험이 적은 신참 조종사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절반이 넘는 함재기들이 전진 배치됐었던 일본 수상함대를 포착했을 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수상함대를 공격하면서 일본 항공모함들은 더 큰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죠. 산타크루즈 해전 이후에 미군은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레이더 관제 요원과 함재기 조종사들의 전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와일드캣 조종사들은 함대를 방어하기 위해 필사의 요격전에 임했었는데 이 중에서도 스위드 베타자 대위가 하루 동안의 전투에서 7대의 일본 공격기들을 격추시키면서 에이스 이너 데이에 등록하게 됩니다. 해전의 결과로만 평가한다면 항공모함 한 척을 잃고 전투 지역에서 물러난 미 해군은 판정패를 한 셈이었지만 이 산타크루즈 해전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는 과달카날의 핸더슨 비행장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 함대는 난타전 끝에 해역에서 퇴각하기는 했지만 일본 함대의 전력을 확실하게 소모시키면서 핸더슨 비행장을 사수한다는 전략적인 목표는 달성한 셈이었죠.
산타크루즈 해전이 끝난 후에 과달카날 공방전의 판도에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라바울의 일본 해군 항공대는 10월 25일까지 일본 육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남아있는 모든 전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육군의 비행장 점령 작전이 최종적으로 실패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큰 손실만 입게 되었죠. 라바울의 일본 해군 항공대는 짧은 시간에 다시 항공 전력을 복구할 만한 여력이 없었으며 우수한 조종사들과 항공 요원들이 대거 전사하거나 실종되면서 인적 자원도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반면 과달카날의 핸더슨 비행장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전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11월이 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과달카날의 참상을 알게 된 후에 이 지역의 미군에게도 유럽 파견군에 뒤떨어지지 않는 지원을 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이렇게 되자 미 해군 남태평양 사령관 할지 제독은 과달카날의 미 해병대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최우선으로 공급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미 육군도 전력 증강 작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산타크루즈 해전이 끝날 무렵 과달카날의 핸더슨 비행장에는 60여 대의 항공기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후부터 2주간 전력 증강 작업이 계속 추진되면서 캡터스 비행단의 전력은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캡터스 비행단의 항공기들은 94대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 중에 전투기들은 40여 대 정도였죠. 그런데 새로 도착한 전투기 중에서는 18대의 P-38 라이트닝 전투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높은 고도를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었으며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었던 우수한 전투기였죠. 그동안 높은 고도로 비행할 수 없는 에어라 코브라 전투기를 조종하면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육군 항공대 조종사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신의 전투기였던 것입니다. P-38 라이트닝 전투기들이 도착하면서 육군 항공대 조종사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제부터 육군 항공대의 에어라 코브라 조종사들은 상공을 라이트닝에게 맡기고 협동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해병대의 와일드캣 전투기들에게 신세를 질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반면 전력이 바닥까지 떨어진 라바울의 일본 해군 항공대에게 있어서 라이트닝이 남태평양에 등장한 것은 앞으로 벌어지게 될 커다란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됩니다. 한편 태평양 건너편의 미 본토에서는 미 해군의 신형 함재 전투기 F-6F 헬캣이 본격적으로 양산되면서 실전 부대로 인도되기 시작합니다. 1942년 10월 3일 첫 비행을 실시한 실전 배치용 양산 버전 F-6F-3형은 11월부터 양산 모드로 들어갔으며 공장에서 출고되는 대로 미 해군 실전 부대로 인도되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 그라만 항공사의 헬캣 생산 공장에서는 완성된 기체를 실전 부대로 이동시키는 조종사들이 있었는데 이 조종사들 중에는 다수의 여성 조종사들이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부터는 태평양 전선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될 미 해군의 신예 항공모함도 드디어 선을 보입니다. 2만 톤급이었던 요크타운급 항공모함을 2만 7천 톤급으로 업그레이드한 항공모함 USS 에식스가 드디어 완성된 것입니다. 신형 항공모함 에식스는 1942년 7월에 진수했으며 1942년 말까지 두 척의 에식스급 항공모함이 추가로 완성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항공모함과 헬캣 전투 비행대를
실전 투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였죠. 미 해군은 함재기 조종사들을 최대한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신참 조종사들의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이 조종사들이 훈련을 마치고 대거 실전에 투입된다면 태평양 전쟁의 판도는 단숨에 기울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신형 엑시스급 항공모함의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게 될 F-6F 헬캣 전투비행대는 1944년 2월이 돼서야 항공모함의 배치가 시작됩니다. 미국의 신형 항공모함과 신예 전투기 헬캣이 태평양 전선에 투입되려면 아직도 몇 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과달카날의 캡터스 비행단과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는 1942년 말까지 남태평양 전선을 짊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한편 미 해군이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또 하나의 신예 전투기 F-4U 콜세어는 항공모함 착함 능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아서 F-6F 헬캣에게 차기 함재 전투기 자리를 내주었으며 양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미 해군은 이 고성능 전투기가 하루빨리 실전 배치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함재기로서의 착함 성능 개선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콜세어는 공중전 성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로서 손색이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죠. 이 무렵 보트사는 육군 항공대와 물밑으로 접촉하면서 F-4U 콜세어를 육군 항공대의 전투기로서 채택해달라는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육군 항공대 측에서는 항공모함용 전투기로 개발된 콜세어가 육군 항공대가 사용하기에는 성능이 떨어질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더구나 이 무렵에는 같은 플랫 휘트니사의 공랭식 엔진을 사용하는 P-47 썬더볼트가 육군 항공대의 주력 전투기로서 한창 배치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보트사의 제안은 육군 항공대에게 간단하게 거절됩니다. 이것은 보트사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는데, 사실 콜세어는 썬더볼트에 비해서 공중전 성능이 약간 더 좋은 전투기였기 때문이었죠. 만약 콜세어가 미 육군 항공대의 주력 전투기로 채택돼서 유럽 전선에 독일 공군과 맞서 싸웠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상상하는 것은 항공 밀리터리 덕후들에게 영원한 이야깃거리가 됩니다. 얼마 뒤에 미 해군은 콜세어의 양산을 승인하게 되는데, 함재 전투기로서가 아니라 육상기지를 사용하는 미 해병대의 차기 전투기로 배치하도록 합니다. 일단 미 해병대가 먼저 콜세어 전투 비행대를 운용하고 이후에 항공모함 착함 능력이 개선된다면 함재 전투기로서도 채택한다는 것이었죠. 물론 이것은 임시 방편이었지만 앞길이 막막한 상태에서 숨통이 트인 보트사는 즉시 양산 작업에 들어갔으며 3개월 후인 1943년 2월에는 미 해병대의 실전 부대에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1942년 11월, 그동안 와일드캣 전투기로 제로와 맞서면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캡터스 비행단의 미 해병대 조종사들은 육군 항공대 신형 전투기 P-38 라이트닝이 핸더슨 비행장에 도착하면서 육군 항공대 조종사들을 부러워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죠. 이제 해병대 조종사들도 3개월만 더 버티면 세계 최고 수준의 신형 전투기 F-4U 콜세어를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3개월의 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이 될 것이었죠. 한편 연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달카날을 포기하지 않았던 본토의 일본 사령부는
남은 전력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과달카나를 탈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훨씬 전력이 강화된 미군이 버티고 있었죠. 이제 몇 개월간 숨가쁘게 전개됐었던 과달카날 항공전도 그 막바지로 치닫게 됩니다. 산타크루즈 해전이 끝난 후 본토의 일본 수뇌부는 일본 해군이 미 함대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크게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육군이 비행장 점령 작전에 실패했지만 일본 해군이 미 해군에게 대승을 거두고 해역에서 몰아냈기 때문에 이 여세를 몰아서 밀어붙인다면 과달카나를 점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요. 대승을 거두었다며 떠들어대는 일본 해군에게 비교당하면서 망신살이 뻗친 일본 육군 수뇌부는 제해권을 장악한 일본 해군이 병력 수송과 보급을 지원해 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규모 병력을 과달카날로 투입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해군은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며 큰 소리를 치기는 했지만 속사정은 정반대였기 때문이죠. 함재기들과 항공요원들의 손실이 너무 커서 더 이상 항공모함을 전투에 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무렵 야마모토 제독은 이제는 일본군이 더 이상 소모전에 휘말리지 말고 과달카날에서 완전히 물러난 후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일본 해군이 대승을 거두었다고 보고한 마당에 일본 수뇌부가 결정한 반격 작전에 반대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결국 야마모토는 고민 끝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하는데 아직은 미 함대에 비해서 우월한 전력을 가진 수상 함대를 동원해서 야간 기습으로 핸더슨 비행장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야마모토는 큰 손상을 입은 미군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가 당분간은 전투 지역으로 출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전함을 주축으로 하는 일본 함대가 야음을 틈타서 집중적인 함포 사격으로 핸더슨 비행장을 초토화시켜버린다면 대대적인 주간 수송 작전과 보급 작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했죠. 이렇게 해서 10월 중순에 헥터스 비행단을 거의 전멸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일본 전함들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에 일본 육군은 야음을 틈타서 계속 병력을 상륙시키고 있었는데 미군도 이에 대응해서 병력을 증강하고 있어서 양측의 전력이 모두 강화되고 있었죠. 미군 사령부가 보기에도 과달카날의 전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핸더슨 비행장이 살아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황은 미군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였죠. 11월 12일 오전 전함 히에이와 기리시마를 주축으로 하는 일본 함대가 트럭섬을 출발합니다. 이 무렵 미군 사령부는 암호 해독을 통해서 일본군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는데 이날 오전에 북쪽 해역을 정찰하던 B-17 폭격기로부터 긴급무전을 받게 됩니다. 전함 2척이 포함된 일본 함선들이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으며 이날 밤에는 핸더슨 비행장 근처에 도착할 것이라는 무전이었죠. 만약 이 전함들이
또다시 핸더슨 비행장을 공격한다면 과달카날의 미군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미군 사령부의 할지 제독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 전함들을 막아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날 밤까지 과달카날 북쪽으로 접근이 가능했던 미군의 함선들은 중순양함 2척과 경순양함 3척, 구축함 11척이 전부였으며 전함은 한 척도 없었습니다. 미군의 전함 워싱턴과 사우스 다코타는 응급수리를 마친 엔터프라이즈와 함께 뉴칼레도니아를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무리 빨리 항진한다고 해도 다음날 오후에서나 과달카날 해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였죠. 순양함을 주축으로 하는 미 함대는 전함을 2척이나 보유한 일본 함대보다 화력면에서 크게 불리한 상태였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 함대를 막아내라는 할지 제독의 명령을 받고 과달카날 해역으로 급속 항진하게 됩니다. 이들의 어깨에 캡터스 비행단과 과달카날의 미군 전체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였죠. (11월 13일) 새벽 1시 미 함대가 접근 중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본 함대는 과달카날 북쪽의 핸더슨 비행장 근처로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미군의 중순양함들이 레이더를 사용해서 일본 전함들을 먼저 탐지합니다. 장거리 포격전이 벌어지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미 함대의 지휘관들은 일본 함대를 향해서 고속으로 돌진한 후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서 근접전을 벌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돌진해 들어간 미 함대의 순양함들과 구축함들이 일본 함대 사이로 뛰어들면서 선두에 일본 전함 히에이를 포착한 후에 갑자기 함포 사격을 시작합니다. 완전히 허를 찔린 일본 함대 전함들과 호위함들이 대응 사격을 시작하면서 처절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 함대는 덩치가 큰 일본 전함 히에이를 목표로 몰려들어서 근거리 포격을 감행했는데 이것이 매우 효과적이어서 집중 공격을 받은 전함 히에이는 수십 발의 명중탄을 맞아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함대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서 화력면에서 열세였던 미 함대는 20분 정도의 난타전 와중에 전멸에 가까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함선들은 마치 죽음을 각오한 듯이 전함 히에이의 바로 앞까지 돌진해서 근접 사격을 퍼부어댔으며 이 전함에 탑승하고 있었던 아베 제독은 크게 당황합니다. 결국 아베 제독도 부상을 당하게 되었으며 기가 질린 아베 제독은 13일 새벽 2시경에 더 이상의 전투를 포기하고 전 함대를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사실상 전멸 직전까지 몰렸던 미 순양함들과 구축함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물고 늘어진 덕분에 일본 함대가 물러나게 되면서 훗날 과달카날 해전이라고 불리우는 장렬한 전투의 첫 번째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미 함대는 난타전의 와중에 경순양함 2척과 구축함 4척을 잃었으며 거의 모든 함선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전사자도 무려 1500명에 달했는데 이들 중에는 함대를 지휘하던 2명의 제독도 포함되어 있었죠. 반면에 일본 함대의 손실은 구축함 2척뿐이었으며 전사자도 미군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인 500명 정도였지만 함대의 기함이었던 전함 히에이가 큰 손상을 입습니다. 사실상 일본 함대가 훨씬 우세한 상황이었지만 기싸움에서 밀린 일본 함대는 결정적인 순간에 핸더슨 비행장 포격을 포기하고 물러선 것입니다. 핸더슨 비행장과 캡터스 비행단은
필사의 각오로 전투에 임했던 미 함대 덕분에 절대절명의 위기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몇 시간 후에 먼동이 트자마자 해군 전우들의 복수를 위해서 미군기들이 날아옵니다.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는 과달카날 남쪽 500km 지점까지 접근한 후에 어벤져 뇌격기대를 날려보냈는데, 이 뇌격기들은 비틀거리면서 느리게 후퇴하고 있었던 전함 히에이를 포착하게 됩니다. 너무 먼 거리에서 발진한 미 함재기들은 엔터프라이즈로 돌아갈 연료가 부족하게 될 것이므로 공습을 마친 후에는 핸더슨 비행장으로 착륙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죠. 어벤져 뇌격기 9대와 와일드캣 6대는 전함 히에이를 포착하자마자 즉시 공습을 감행했는데, 9발의 어뢰 중에 3발이 명중하면서 히에이는 조타력을 상실하고 표류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들이 사라지자마자 호주의 에스피리투 산토에서 날아온 B-17 중폭격기들이 수십 발의 폭탄을 퍼부었는데, 이 중 한 발이 정확하게 명중하면서 히에이는 검은 연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최후의 결정타는 캡터스 비행단의 몫이었는데, 핸더슨 비행장에서 날아온 돈틀리스 폭격기들이 2발의 폭탄을 추가로 명중시키면서 전함 히에이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미군기들이 모두 사라진 후에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던 전함 히에이는 어둠이 찾아오면서 결국 침몰해버리게 되는데, 이 전함은 태평양 전쟁에서 침몰한 첫 번째 일본 전함으로 기록됩니다. 일본군은 이날 밤 순양함 3척과 구축함 4척을 과달카날로 침투시켜서 핸더슨 비행장에 수백 발의 함포 사격을 가했는데, 미군으로서는 다행하게도 대다수의 포탄이 주요 시설을 빗나갔으며 단지 항공기 10여 대가 손실되는 경미한 피해만이 발생하게 됩니다. 활주로와 연료 저장고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아서 항공작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다음 날인 11월 14일 새벽부터 캡터스 비행단의 조종사들도 일본 함대를 추격하기 위해서 출격하기 시작합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하는 항공기들 중에는 엔터프라이즈 소속의 함재기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함재기들은 전날 공습작전 후에 핸더슨 비행장으로 착륙했으며 재급유와 재무장을 완료하고 캡터스 비행단과 함께 출동한 것입니다. 야간 포격을 퍼붓고 후퇴하던 일본 함선들은 과달카날 북쪽 230km 해상에서 미군기들에게 포착되었는데, 미군기들은 즉각 공습에 돌입했으며 중순양함 한 척과 경순양함 한 척에 어뢰와 폭탄을 몇 발 명중시키면서 큰 손상을 입히게 되었죠. 과달카날 남동쪽 320km 해상까지 접근한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도 계속 함재기들을 발진시켰는데, 이 함재기들도 일본 함대에게 맹공을 퍼부어서 비틀거리며 후퇴하던 중순양함 기누가사가 결국 침몰해버렸으며 중순양함 2척과 경순양함 1척을 대파시키게 됩니다. 핸더슨 비행장을 야간 포격했던 일본 순양함대는 별다른 전과를 올리지도 못한 채로 오히려 처참한 몰골이 되었으며, 공습에서 살아남은 함선들은 그야말로 비참한 몰골이 돼서 간신히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캡터스 비행단의 정찰기가 과달카날 북쪽 해안에서 접근하고 있었던 일본 수송 함대를 발견합니다. 구축함 11척의 호위를 받는 11척의 대형 수송선들이 과달카날을 향해서 남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송선단은 과달카날의 일본 육군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던 식량과 탄약 등의 보급 물자와 6,000명에 달하는 지원 병력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송선단은 일본 순양함들이 야간 포격 작전을 성공시켜서 핸더슨 비행장이 무력화되었기를 기대하면서 과감하게 접근하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군의 기대와는 달리 동이 트자마자 핸더슨 비행장에서 날아온 미군기들이 마치 늑대무리처럼 몰려들어 수송선단을 맹폭합니다. P-38 라이트닝의 상공 엄호를 받으며 에어라코브라 전투기들이 저공으로 날아들어 기관포와 폭탄을 사정없이 퍼붓습니다. 에어라코브라가 돌아가자 연이어 돈틀리스 폭격기들과 어벤져 뇌격기들이 파상 공격을 퍼부었죠. 이날의 공습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됩니다. 공습을 마치고 돌아온 항공기들에는 즉시 정비요원들이 달려들어 재무장과 재구비를 실시했으며 조종사들은 마른 목을 축이고는 다시 조종석에 올라 출격했던 것입니다. 지속적인 공습에 노출된 일본 수송선단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캡터스 비행단과 엔터프라이즈 함재기들이 연이어 돌입해서 일본 수상함대를 난타했으며 에스피리 투산토에서 날아온 15대의 B-17 폭격기까지 가세하면서 폭탄의 비를 뿌려대고 있었죠. 이 무렵 전투 지역에 항공모함 주니어에서 날아온 제로 전투기들이 도착했지만 수적으로 압도당한 상태에서 와일드캣 전투기들과 교전에 휘말렸으며 일부 제로기는 B-17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상승하다가 오히려 B-17의 방어기총 사격에 얻어맞고 격추되는 경우도 있었죠. 이날의 교전에서 미군기는 7대가 손실되었지만 13대의 제로 전투기들이 격추되었으며 과반수의 일본 수송선들이 소중한 보급 물자와 500명 정도의 지원 병력과 함께 수장되어 버립니다. 전투가 모두 끝난 후에 11척의 수송선 중에서 겨우 4척만이 간신히 살아남아서 퇴각하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보급 물자가 상실되면서 일본 해군의 과감한 수송작전은 대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한편 엔터프라이즈는 자체 방어에 필요한 와일드캣 전투기 18대만 남기고 모든 함재기들을 출격시킨 상태였는데 이 함재기들은 작전을 마치면 핸더슨 비행장으로 날아가서 캡터스 비행단과 합동작전을 진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직 정상적인 항공작전이 어려웠던 엔터프라이즈는 다음날 뉴칼레도니아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로써 11월 14일에 치열한 전투가 모두 끝나게 되었으며 이날은 캡터스 비행단과 엔터프라이즈의 함재기 부대에게는 빛나는 승전의 날로 기록됩니다. 전날의 야간 전투에서 큰 희생을 치루었던 아군 순양함대의 복수를 2배로 갚아준 셈이었죠.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던 야마모토 제독은 복수심에 불타올라 또다시 야간 전투를 명령합니다. 야마모토는 해역에 남아있었던 수상함대를 총동원해서 전함 기리시마를 주축으로 하는 함대를 편성하고 즉시 남아있어 루넷가시 같은 핸더슨 비행장을 이날 밤에는 반드시 경멸해버리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과연 야마모토의 마지막 승부는 성공하게 될까요?
11월 14일 해가 저물어 가면서 전함 기리시마를 주축으로 하는 일본 함대가 남쪽으로 전속 항진합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임무는 핸더슨 비행장을 야습해서 파괴하는 것이었죠. 몇 시간 전에 헥터스 비행단의 공습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후퇴했던 수송선 4척과 11척의 호위 구축함들도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방향을 돌려 또다시 과달카나를 향해 항진하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느린 수송선단이 무사히 과달카나에 도착해서 물자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날 밤 일본 함대가 핸더슨 비행장 파괴 작전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했습니다. 전함 기리시마를 주축으로 재편성된 일본 함대는 중순양함 2척과 경순양함 2척, 구축함 9척으로 편성되었으며 상당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과달카날 해역에는 일본군이 예상하지 못했던 강적들이 나타납니다. 뉴칼레도니아를 출발해서 이틀 동안 달려왔던 미군의 전함 사우스 다코타와 워싱턴이 과달카날 동쪽에서 접근하고 있었죠. 잠수함의 보고로 전함 한 척이 포함된 일본 함대가 남진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미 해군 사령부는 전함 워싱턴과 사우스 다코타에게 4척의 구축함을 붙여서 64 기동부대로 편성하고 과달카날로 접근하는 일본 함대를 매복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무렵에는 일본 함대도 64 기동부대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었는데 일본 함대는 미 함대에 전함이 2척이나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군의 전투력이 우세하다고 판단한 일본 함대는 64 기동부대를 먼저 공격해서 전멸시킨 후에 핸더슨 비행장 파괴 작전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함대를 둘로 나누어 미 함대를 향해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14일) 밤 11시 정각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전함 워싱턴의 레이더에 일본 함대 선두 함선들이 포착됩니다. 16km 거리에서 레이더로 조준을 완료한 워싱턴의 주포가 불을 뿜었으며 전함 사우스 다코타도 주포를 발사하면서 치열한 야간 전투가 다시 시작됩니다.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64 기동부대 선두에서 일본 함대를 향해 돌진하던 미군 구축함 4척이 수적으로 우세한 일본 함대와 교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치열한 포격전의 와중에 미군 구축함 4척이 일본 함대의 포격과 어뢰 공격에 노출되면서 큰 피해를 입고 모두 전열해서 이탈해버립니다. 선두의 구축함들이 고전하고 있는 사이에 전함 사우스 다코타와 워싱턴은 후방에서 원거리 포격으로 일본 함대를 공격했으며 사우스 다코타의 사격에 명중한 일본 구축함 한 척이 대파됩니다. 하지만 서전에 미군의 구축함 4척을 일소해버린 일본 함대는 승기를 잡은 것으로 판단하고 기세등등하게 2척의 미군 전함을 향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에는 일본 함대의 후미에 있었던 전함 기리시마와 중순양함 2척도 전투가 벌어지는 해역으로 진출해서 지원 사격을 시작합니다. 일본 함대는 어둠 속에서 전함 사우스 다코타를 포착한 후에 사격을 시작했는데 사우스 다코타가 주포로 반격하면서 그제서야 그들의 상대가 미군의 신형 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치가 노출된 사우스 다코타는 수적으로 우세한 일본 함대의 표적이 되면서 집중 사격을 받게 되는데 여러 발의 포탄을 맞으면서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 함대가 전날의 치욕을 되갚는 것으로 보였죠. 그런데 일본 함대는 전함 워싱턴의 존재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었던 전함 워싱턴은 레이더로 해역의 함선들을 포착한 후에 가장 큰 함선을 우선적으로 공격하기로 하고 조준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의 레이더 요원들은 스크린에 잡힌 함선들의 피하 식별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군의 구축함들은 모두 전열에서 이탈했지만 전함 사우스다코타의 위치가 불확실했기 때문이었죠. 워싱턴의 함교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리 제독이 피하 식별 문제로 답답해하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 일본 함선들이 사우스다코타를 공격하기 위해서 서치라이트를 켭니다. 일본 함선들 덕분에 사우스다코타의 위치가 확인되면서 워싱턴은 이제 마음 놓고 주포를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리 제독은 즉시 발포 명령을 내렸으며 8km 정도의 거리에서 일본 전함 기리시마에게 조준을 맞추고 있었던 전함 워싱턴의 함포들이 일제히 불을 뿜습니다. 일본 전함 기리시마는 함대의 최후방에서 전함 사우스다코타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전함 기리시마는 난데없이 날아온 워싱턴의 포탄을 쉴 새 없이 얻어맞게 됩니다. 사정거리가 20km가 넘는 워싱턴의 16인치 주포에게 레이더로 정확하게 측정된 좌표가 전달되면서 8km 정도의 사거리는 영거리 사격과 다를 것이 없었죠. 워싱턴의 16인치 주포에 난타당한 기리시마는 순식간에 침몰 직전의 상태로 몰리게 됩니다. 난데없이 불벼락을 맞은 전함 기리시마가 격침될 위기로 몰리면서 일본 함대의 사기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기리시마를 제압한 워싱턴은 주포를 돌려서 두 척의 일본 중순양함을 공격했는데 포탄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면서 큰 피해를 입히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화력 차이를 실감하고 전의를 상실한 일본 함선들이 어느샌가 전투 지역에서 물러나면서 갑자기 전투가 끝나게 되었죠. 약 2시간 동안 전개된 치열한 전투에서 미 해군 64기동부대는 전함 사우스다코타와 4척의 구축함이 대파되면서 전열에서 이탈했지만, 최후의 전함 워싱턴의 활약으로 또다시 핸더슨 비행장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함 워싱턴 한 척만으로는 일본 함대를 추격하는 것이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리 제독은 손상된 함선들과 함께 남쪽으로 후퇴를 명령합니다. 양측 함대가 전투 지역에서 물러나고 있었던 새벽 3시 25분, 불덩어리가 된 채로 크게 기울어져 있었던 전함 기리시마는 강철의 무덤 아연 보텀 사운드로 빨려 들어갑니다. 일본 함대의 핸더슨 비행장 야습 작전이 또다시 실패하면서 4척의 수송선을 이끌고 남진하고 있었던 다나카 제독은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속도가 느린 수송선단은 밤샘 항진 끝에 이미 과달카날에 너무 가까이 접근한 상태였기 때문에 방향을 돌려서 후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더구나 과달카날의 일본 육군 병력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던 소중한 보급물자와 증원 병력을 상륙시켜야 했으므로 야마모토 제독은 수송선 4척을 과달카날 해안으로 돌진시켜 좌초시켜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1월 15일 새벽 4시, 일본 수송선들은 일본 육군이 기다리고 있었던 해안으로 돌진해서 좌초해버렸으며 즉시 필사적인 물자 하역 작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새벽 6시가 되자 어둠이 사라지면서 항공기들의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역 작업 중이던 일본 수병들은 공포에 질려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마치 악마처럼 달려드는 캡터스 비행단의 항공기들이었죠.
귀청을 찢는 소음과 함께 내리꽂히는 돈틀리스 폭격기들의 공격으로 수송선들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뒤를 이어 돌입한 에어라 코브라와 와일드캣 전투기들은 일본군들이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기총소사를 퍼부어대고 있었죠. 몇 분 후에 일본 수송선들이 모두 불길에 휩싸이자 미군기들은 해안에 하얗게 놓은 일본군의 보급물자들을 조직적으로 파괴해버립니다. 수송선들이 좌초한 지점과 핸더슨 비행장은 25km밖에 안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캡터스 비행단의 조종사들은 쉴 새 없이 해안으로 날아들어 폭격과 기총소사를 퍼부어대고 있었죠. 이날의 공습은 무려 10시간 가까이 지속되었으며 일본 수송선단이 싣고 온 보급물자의 거의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더 이상 파괴할 것이 없어진 캡터스 비행단의 항공기들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진 후에 검은 연기로 뒤덮인 해안에는 처참한 광경만이 남겨져 있었죠. 이렇게 해서 3일 밤낮으로 혈전이 벌어졌던 과달카날 해전이 드디어 끝나게 되었으며 야마모토의 마지막 도박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일본 해군은 전함 2척을 비롯한 주요 전투함들을 다수 상실했으며 수송선단이 전멸하면서 과달카날의 지상군에게 전달해야 될 보급물자의 대부분을 잃게 된 것입니다. 미 해군도 첫날의 야간 전투에서 순양 함대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마지막 날의 야간 전투에서도 힘든 싸움을 했지만 끝까지 일본 함대를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얻어낸 것입니다. 일본 해군은 과달카날 공방전에서 사실상 발을 빼게 되었으며 지상군 보급을 위한 소규모의 야간 수송작전 정도만 마지못해 시행하게 됩니다. 보급선이 끊겨버린 과달카날의 일본 지상군은 2만 명에 가까운 병력이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면서 정글 속에 숨어 있었는데 일본 수뇌부가 포기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후에도 3개월 동안이나 미군과 대치하게 됩니다. 미 함대가 큰 희생을 치르면서 지켜낸 핸더슨 비행장의 항공 전력은 급속도로 강화됩니다. 메인 활주로는 1600m로 연장되어서 B-17 중폭격기들의 운용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였으며 전투기용 활주로도 2군데가 추가로 건설됩니다. 미군은 항공기들을 계속 증강하고 있었으며 뉴질랜드 공군도 항공기를 파견하면서 1942년 12월 초에는 200대 정도의 항공기들이 핸더슨 비행장에서 작전하게 됩니다. 핸더슨 비행장은 한 달 전에 비해서 거의 3배에 가까운 항공기들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이제 라바울의 일본 항공기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로 견고한 전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어느덧 과달카날 상공의 제공권을 완전하게 장악한 캡터스 비행단의 항공기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올라 과달카날에 남아있는 일본 지상군에게 무자비하게 기총탄과 폭탄을 퍼붓게 됩니다. 1943년이 되면서 전력이 더욱 강화된 미 지상군도 본격적인 공세로 전환해서 과달카날에 남아있는 일본군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보급이 끊긴 상태로 굶주림에 지쳐 사기가 크게 떨어진 일본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상태로 점점 밀려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병력이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1943년 2월 일본 수뇌부는 드디어 과달카날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으며 끝까지 살아남았던 잔존 병력들이 야음을 틈타 모두 철수하면서 과달카날 공방전은
공식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1942년 8월 7일 미군의 상륙작전으로 시작된 과달카날 공방전은 6개월이 넘도록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 벌어졌으며 이 처절한 전장에서 최후의 승리자는 미군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미군을 몰아내고 과달카날을 탈환하려고 했었던 일본군은 6개월간의 끝없는 소모전에서 무모한 공세를 고집하다가 전력을 소진하고 결국 패배한 것이죠. 과달카날 공방전 이후의 태평양 전쟁은 미군의 집요한 공격과 허둥지둥 방어선을 꾸리는 일본군의 양상으로 이전까지와는 180도 바뀌게 됩니다. 과달카날 상공을 피로 물들였던 6개월간의 항공전에서 헥터스 비행단은 277대의 항공기 손실을 기록합니다. 이 중에서 전투 손실은 148대였으며 94명의 조종사들이 전사하거나 실종됩니다. 한편 핸더슨 비행장을 사수하기 위해서 해역에서 작전하고 있었던 미 해군 항공모함 기동부대는 이 기간 동안 305대의 항공기를 손실했는데 이 중 전투 손실은 49대였죠. 미 해군은 이 기간 동안 벌어진 함대 방공전에서 와일드캣과 제로의 전투 기록을 분석했는데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25대의 제로를 격추한 반면에 와일드캣 31대가 제로에게 격추되었으며 23명의 조종사가 전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투기들의 공중전 결과는 제로의 판정 승이었죠. 미 해군 항공모함 기동부대에게도 하루빨리 신형 전투기 F-6F 헬켓이 도입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달카날 상공의 공중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매복 전술로 유리한 조건에서 공중전이 벌어지면서 헥터스 비행단의 와일드캣 조종사들이 제로에게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과달카날의 헥터스 비행단에서는 3명의 명예훈장 수상자가 배출되는데 미 해병대의 존 스미스 소령과 마리온 칼 대위 그리고 조 포스 대위가 그 주인공이었죠. 조 포스 대위는 26대의 일본기들을 격추시키면서 1차 대전 최고의 에이스였던 에디 리켄베커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1943년 1월의 기준으로는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선을 통틀어 미군 조종사들 중에 탑 에이스가 된 것입니다. 조포스가 격추한 26대의 일본기 중에서 무려 20대가 제로 전투기였는데 이런 놀라운 전과가 알려지면서 조포스는 제로 킬러로 대서특필되며 최고의 영웅으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과달카날 공방전 기간 동안 일본 해군은 항공모함 기동부대의 함재기 전력이 붕괴돼 버렸으며 라바울의 항공기 부대도 정예 전력을 모두 소모해버립니다. 6개월 동안 일본 해군은 항공기 900대 이상을 잃었으며 120명 가까운 정예 전투기 조종사들을 포함한 2,400명 이상의 베테랑 항공 요원들이 전사하거나 실종됩니다. 이것이 정말 뼈저린 것으로 일본 해군은 향후에 다시는 이런 전력을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본군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과달카날 항공전의 마무리와 함께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제로를 잡아라 시리즈의 전반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본격적인 미군의 반격과 함께 제로를 잡게 되는 후반전으로 돌입하게 될 것이며 항공전사에 집중해서 조금 더 빠른 템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로를 잡아라 시리즈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